안녕하십니까? 가족심리상담사 자격과정을 맡게 된 박인숙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제 1강을 시작할 텐데요. 이 내용에는 가족심리상담사인 만큼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가족에 대한 정의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가족이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정말 우리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가족의 정의를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인간은 우리 출생함과 동시에 가족이라는 집단에 속하게 되죠. 굉장히 그 가족 구성원 간에 상호적으로 친밀한 어떤 그런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족 내의 규범이나 가치 이런 것들을 전수하게 되고 함께 그걸 누리게 되는 같이 활동하게 되면서 이런 가족이란 집단에 속하게 되면서 인격 형성에 개인 인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는 것이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게 되는 가족 환경, 우리 가족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 자녀들의 성향이나 인격도 아마 비슷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개인한테 주는 인격 형성에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가족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공통의 행동 특징, 문화 규범을 습득시키는 사회화 과정을 담당하는 사회 가장 기본 집단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라는 것은 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로 놓고 봤을 때요. 가장 처음 만나는 것이 가족 이외에는 요즘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으로 한번 예를 든다면 거기 가서 같이 함께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고 선생님들하고 어떤 그 지켜져야 될 규준에 잘 맞출 수 있는 것들을 가정에서 먼저 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회와 가정을 담당하는 사회의 가장 기본 집단이 가족이다. 그리고 사회를 존속시키는 기본 단위가 가족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정의하는 것에는 이제 좀 분리해서 이제 살펴보면은요, 고전적인 의미에서 가족이라는 것을 모독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성인 남녀 1명 이상의 자녀, 그리고 공동의 거주, 경제적인 협동, 그리고 인정받은 성관계, 자녀 출산 등 보편적인 기능론적 입장을 이제 추구를 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핵가족의 개념을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가장 가족이라고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성인 남녀가 있게 이제 된다. 그 말은 뭐 부부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부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부부고 그 성인 남녀 부부에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때 가족으로 놓고 본다. 그러니까 즉 핵가족의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레비 스트라우스라는 학자는 거기에 조금 더 이제 보태게 되죠. 확대된 가족을 얘기하게 됩니다. 가족은 부부와 자녀 그리고 근친자를 포함한다. 근친자라는 건 실질적으로 친족의 집단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은 또 법적인 유대나 경제적, 종교적 그리고 또 그 외 권리와 의무, 성적 권리와 금지. 자, 이분의 권리와 금지라는 것은 여러분 친족 간에 이제 성적인 행위는 금지하는 것이죠. 근친자끼리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 또 성적인 권리는 부부간에는 합의된 그 사회적으로 인정된 성관계가 인정된다라는 것을 이제 동시에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정, 존경 등 다양한 심리적인 정감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가족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머독은 핵가족의 개념으로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가족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다면 레비 스트라우스는 거기에 근친자까지 포함된 확대된 가족을 가족으로 봤다라는 것이 이제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학자들은 어떻게 이제 정의를 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도은이라는 사람은 가족은 일반적으로 영속적인 결합에 의해서 부부와 거기서 생긴 자녀로 된 생활 공동체다. 즉 여기서 이제 물론 영속적이라는 결합은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죠. 특히 이제 현대는 한 번 결혼해서 그 가족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또 달라지는 경우도 많지만 일단은 일반적으로 가족은 그 본인이 가족으로 속해 있는 이상은 마음대로 탈퇴하거나 자유롭게 내가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 생기면 영속적인 결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생활 공동체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가족이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또 최재석은 가족은 가래를 공동으로 하는 친족 집단이다. 그래서 여기도 친족 집단, 아까 얘기했던 레비스트라우스가 얘기했던 친족 집단까지 포함해서 가족이라고 놓고 봤다. 그렇다면 이제 또 유영주는 가족은 이익관계를 떠나는 애정적인 혈연 집단이다라고 이제 물론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다 같은 공통의 어떤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족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마다 가장 좀 중요시 여기고 포인트를 잡는다 그러면 유영주는 이익관계를 떠난 애정적이다. 여러분 아마 이 말에는 공감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가족이 형성될 때 어떤 계산을 해서 아이를 낳거나 물론 이제 뭐 아이를 낳아서 경제적인 부분 이런 걸 계산하지만 이 아이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이득을 볼 것인가 이런 걸로 해서 가족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부모는 아이한테 무조건적인 어떤 애정을 쏟게도 되고 또 부부가 서로 상호 신뢰할 때는 애정을 무한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족이다라고 보는 것이 유영주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광규는 거기에 가족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가옥이나 가격, 가풍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문화 집단이다.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은 살펴보면 그 어떤 모든 가족 집안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 집에서는 특별히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고 또 저 집에서는 어떤 부분을 더 중요시 여기는 집이 있고 각 가정마다 가족 구성원들끼리 지켜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가풍, 가옥, 가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가족들은 본인 가족들이 만들고 있는 문화 집단이라고 놓고 보는 것이 가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대적인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외학자들을 먼저 살펴보면요. 미국의 인구조사국에서는 가족을 어떤 의미로 받느냐면 한 집에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물리적인 거주에 이제 중점을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그 공간 안에 2명 이상이 모이면 거기서 이제 공동의 이제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가족이다라고 이제 본 것이 미국의 인구조사국인데 거기에는 가족들이 또 서로 돕고 몰입되어 있다. 그리고 애정과 친밀감, 가치관, 의사결정 그리고 자원을 나눈 것이 가족이다라고 올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는 어떤 그 물리적인 것을 강조를 했다면 이 올스는 애정과 친밀감, 가치관 이런 어떤 의사결정까지 보는 정서적인 측면까지 그것을 본 것이 올슨의 얘기하는 가족에 대한 정의라고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에르버라는 학자는 가족은 서로에게 자원이 되고 충족감을 줄 수 있는 심리 정서적 교감을 중시하는 상호 체계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이해관계가 아닌 혈연 집단이라고 됐고 애정적인 집단이라고 한 것처럼 서로에게 그 자원이 된다라는 건 꼭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심리 정서적으로도 우리가 누가 가족 한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민을 할 때 그걸 함께 나누어 줄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족이다라고 보는 것이 학자마다 이렇게 다르게 정의가 이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국내 학자들은 현대적인 정의에서 어떻게 이제 했는가 살펴보니까 가족은 개인으로서의 나와 관계로서의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개인성과 공동체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체계가 가족이다라고 본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안에 속해 있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또 다른 이 개인으로서 그냥 나라는 건 한 사람, 이 세상에 온 이 우주 안에 나라는 사람은 오로지 나죠. 그런 의미에서 나라는 그 개념과 그렇지만 이 내가 속해 있는 나와 공동체적인 어떤 의미에서 가족끼리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고 가족끼리는 서로 그러니까 개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관계 체계가 있기 때문에 나와
관계로서의 공동체성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현대적인 어떤 가족의 의미다, 정의다라고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학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족은 사회에 영향을 받기만 하는 집단이라기보다는 또 나름대로는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자, 이 말은요, 여러분 가장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어떻게 지금 되느냐, 사회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정부의 기관이나 여러 가지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가족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예를 들면. 그런데 또 반대로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문제나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이것이 가족 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이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사회로 끌고 나와서 아니면 정책으로 끌고 나와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또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도 되는 그런 것이 가족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족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의 특성은 그렇다면 어떤 특성이 있는가? 가족은 1차적인 집단이다. 자, 여러분 1차적인 집단이죠. 우리가 굳이 나눈다면 1차적인 집단과 2차적인 집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차적인 집단은 뭐 사회나 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족 내 바깥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이익사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1차적인 집단은 내가 태어남과 동시에 무조건 처음으로 어떤 규제되는 거 없이 일단은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만나게 되는 것이 1차적인 집단으로 본 것이죠, 가족이. 그래서 1차적인 집단과 2차적인 집단 중에서 1차적인 집단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고, 두 번째는 공동사회 집단이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함께 어떤 심리 정서적인 부분까지 같이 나누게 되고, 이익 관계를 떠났기 때문에 이익사회하고는 이제 굉장히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이익사회라는 것은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에서 나타나는 관계들, 거기서 이루어지는 집단이 이익사회인 거에 반해서 가족은 공동적으로 공동사회 집단이다. 함께 모든 것을 공동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공동사회 집단이다라고 이제 특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가족은 또 한편으로 폐쇄 집단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폐쇄 집단이라는 거는 뭐 가족이 폐쇄됐다 해서 가족만이 무슨 이렇게 다 담쌓고 그 가족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폐쇄 집단이냐면 예를 들어 태어남과 동시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구성원이 되겠죠. 그렇다면 가족이 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저 가족원에 내가 가족원으로 활동하고 싶어. 들어가고 싶어. 집단에 속하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거나 난 근데 우리 집에 가족 구성원으로 있기 싫어. 그래서 나는 이 가족에서 나갈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폐쇄 집단이다. 그러니까 가입할 수 있고 탈퇴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폐쇄 집단이라고 놓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가족은 형식적인 집단이나 가족관계는 비형식적이다.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거는 그 합법적인 성관계 또 그리고 부부가 탄생한다는 것은 그 결혼 제도에 의해서 부부가 탄생하게 되고 가족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죠. 거기에 따라서 뭐 자녀를 낳게 되면 또 자동으로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가족은 형식적인 집단이다. 왜냐하면 그 제도와 규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적인 집단이고, 그러나 가족관계는 비형식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거나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어떤 형식적으로 사랑하나요?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 틀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을 주고받고 가족이 서로 관계를 맺지는 않죠. 그런 의미에서 가족 관계는 비형식적이다. 그리고 가족은 그렇지만 집단으로는 형식적인 집단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더 살펴볼까요? 가족의 특성의 보이틀러 등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족관계는 영속적이고 전인적이다. 그렇죠. 가족은 한번 태어나서 가족 구성원이 되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거의
태어나서 이제 죽을 때까지 거의 가족 관계는 이어지기 때문에 영속적이다. 그리고 전인적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회와 가정을 가족 내에서, 가족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한 개인의 인격체를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래서 전인적인 그런 관계가 가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은 그 가족 구성원이나 가족의 과정은 동시 발생적인 경향이 있고 또 역할 긴장을 일으킨다. 이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부가 결혼하면서 만약에 아이를 낳게 된다. 그랬을 때는 어떤가요? 그 전까지는 두 부부 체계로 두 사람이 살았다면 아이가 태어난과 동시에 그 이제 한 부부의 한 배우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자녀한테서,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하게 돼? 역할 긴장. 그동안 나 혼자 하거나 두 사람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자녀까지 돌봐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어떤 주어진 직책도 달라지겠죠. 부부 개인으로서, 아니 부부로서, 배우자로서, 이제는 부모로서 그런 역할도 더 하나, 직함도 맡게 되고 역할도, 또 예를 들어서 여성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집안에서 아이만 그 돌보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럼 동시다발적으로 직장인이면서 또 한 가정의 아내이면서 또 아이의 엄마로서, 예를 들면 그렇게 여러 가지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역할 긴장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감성적이고 잠재적인 목표를 중시한다. 자,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감성적이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뭐 기계적으로 딱딱하게 주어진 대로 흘러가는 것이 가족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성적이다. 또 잠재적인 목표를 중시한다. 이 얘기는 우리가 가족 간에는 그냥 명확하게 표시된 것도 있고 표시되지 않은 부분까지 함께 같이 나누고 긴 장래의 목표까지, 예를 들면 그 자녀가 어린 나이부터 해서 뭐 학교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디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함께, 그러다 이제 노인이 됐을 때 또 노인 그 부모를 어떻게 봉양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잠재적인 목표를 중시하게 된다. 그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돌봄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육과 돌봄에 기초하는 것이 가족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사회와 가족 변화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특성과 정의를 살펴보았으나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어떤가요? 이 가족의 어떤 그 특성들, 모습들이 계속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 상담자가 이런 어떤 변화되는 가족의 체계를 좀 알고 있어야 이제 대응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자, 현대사회 가족 변화를 살펴보면요, 최근에 이제 급변하는 사회 현상은 가족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를 시사한다. 그렇죠? 자, 혈연을 고집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집단이다. 여러분, 예전에는 진짜 아주 오래됐다고 해야 되나? 오래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내가,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과 결혼을 했을 때 그 집안을 이끌어가야 될 남자아이를 출산하지 않게 되면 그거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런 어떤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혈연을 고집하다 보니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가족이라고 했다지만 이제 앞으로는 현대는 벌써 그걸 이제 넘어가서 다양한 형태가 되죠. 예를 들면 또 혈연만 고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혈연이 있더라도 그 가족 그 형태가 달라졌어요. 결혼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결혼했으면 영원히 같이 가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혼 가족도 생길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한부모 가정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양한 그 다문화 가족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혈연을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입양 가족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집단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래는 전형적인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서로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을 중요시한다는 것이죠. 뭐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바람직해 보일 수도 있다. 아니면 또 이렇게 되면 너무 혼란스럽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의견이 나올 수는 있으나 어쨌거나 현재는 이렇게 자꾸 변화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되고 서로 본인이 마음이 우러르고 어떤 이런 기능적으로 원활한 소통 관계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가족의 의미를 더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가족의 변화는
사회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역할이나 또 사회적인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중요시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변화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는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산업화와 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과거에 가족은 어때요? 산업화가 안 됐을 때는 가족끼리 뭐 거의 한 동네에서 한 곳에서 먹고 자고 아니면 생산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다 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기능들을 사회가 담당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녀의 사회와 애정 등도 이렇게 가족 역할이 또 강화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먼저 맞벌이라든지 여성도 경제적인 어떤 일들에 참여를 하게 되니까 예전에는 어머니가 주로 아이들의 그 양육을 주로 맡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인 기관으로 이완이 되는 이제 넘어가게 되죠. 자녀를 거기서 이제 돌봐주고 사회화 기능을 한다.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또 가족 역할이 정서적인 측면에서 강화된다. 왜? 부모와 어머니와 이렇게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들다 보니까 또 이제 가족끼리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작으니까 오히려 더 정서적인 측면이 강하게 가족이라는 어떤 측면을 더 강하게 밀착시킬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유대와 결속력이 또 약화될 수도 있다. 또 반대로 의외로 이렇게 가족끼리 함께하는 시간이 멀어져 있고 또 그리고 가족의 사회화 기능 이런 걸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가족이란 형태로 살아갈 수 있다 보니 가족의 유대와 결속력은 오히려 약화될 수도 있다. 그죠? 그전에는 대가족에서 부모님들 눈치 보면서 뭐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것들도 좀 참았다면 이제는 부부간에도 그렇지는 않죠. 그냥 자신의 의견을 노출하다 보니 때로는 이런 걸로 인해서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 오래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은 개인주의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성이 이제는 이제 보편적인 모습이 되어 있죠. 여성이라 해서 가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사회 내에서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안에서의 어떤 그런 역할이라든지 권위, 권력, 구조 이런 것들을 재탐색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사회적 제도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사회, 여러분 이제는 점점 이게 가상 공간을 매개로 확산된다. 정보화 사회 굉장히 특히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이 부분이 아주 그냥 빠르죠. 워낙에 기술도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 그 인간 세계에서 서로 사람들끼리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관계보다 요즘은 가상 세계에서 굉장히 이런 인간관계를 많이 맺게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가족들의 모습도 진실성보다는 이제 효용성과 기능성을 강조하게 되고 이런 어떤 IT 이제 정보화 사회가 발달하다 보니 재택근무가 또 일반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과 가정을 함께 양립할 수 있고. 또 정보화 사회로 인해서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서 독립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무래도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이런 어떤 정보적 IT 기술 쪽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좀 수월하죠. 기존 이렇게 기성세대보다는. 그렇다면 굉장히 이렇게 갭이 생기는 거예요. 차이가. 그러다 보니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로부터 함께 하기보다는 독단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세계를 또 하나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성세대에서 독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이제 정보화 사회로 변화되는 것에 대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SNS 이제 의사소통, 그 정보화 사회가 발달하다 보니 동시적이고 비동시적으로 커뮤니케이션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 뭐 꼭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또 성인들도 그런데 굉장히 이런 의사소통 문제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가상 공간에서 굉장히 관계가 이루어지다 보니 때로는 얼마 전에도 제가 상담한 그런 그 학생 중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굉장히 이런 어떤 그 소통을 친구들하고 SNS를 주고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렇게 비동시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또 메일 같은 경우도 보시면 메일은 봄과 동시에 답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지금 받았다가도 시간 될 때 답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되면은 동시에 일어나야 되지만 이것은 이런 SNS 의사소통은 동시적이고 비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모습이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보화 사회가 앞으로 현대 사회의 가족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보완적, 대체적 역할, 지역 공동체를 가족이나 친족 공동체의 중요성은 감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친족보다 요즘은 친구, 때로는 가상세계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의견을 주고받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정보화 사회로 인해서 현대사회에 대한 어떤 가족의 변화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가족의 변화적인 특성을 살펴보면요. 먼저 가족의 형태적인 변화를 볼 수 있어요. 예전엔 핵가족, 소인수 가족으로 이제 가족 규모가 점점 축소되죠. 대가족에서. 예전에는 한 가족이 굉장히 대를 많이 살았다면 이제는 어떤 산업화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핵가족으로 돼서 가족의 수가 굉장히 작아졌다. 그래서 심리적인 자원과 상호 부조의 정신이 약화된다. 그렇죠. 서로 도울 수 있고 의지하고 이러는 부분을 사회화 기능으로 사회에서 돌렸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약화된다. 그리고 부부만의 독립된 가구를 선호한다. 대부분 그렇죠. 예전에는 결혼을 했어도 한 집안에 말하자면 뭐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 거의 그런 경우는 드물죠.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독립시킨다라는 개념이 더 크기 때문에 독립된 가구를 선호한다. 그리고 남녀 평등 사상에 의해서 양계 제도로 변모한다. 그렇죠. 예전처럼 어느 한쪽이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공동적으로 함께 그렇게 양성이 평등하게 되는 것을 제도가 이제 변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가족의 또 하나의 이제 변화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기능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적인 부분은 경제적이고 또 자녀 양육, 사회화, 성적 재생산 이런 정서적 치료적 기능들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당연히 맞벌이를 하다 보니 경제적 기능이라든지 또 그걸로 인해서 어머니의 부재, 집안에서 계속 아이를 양육할 수 없으니 그런 양육이 사회화로 이제 기능이 좀 넘어간다든가 성적이나 재생산 기능에도 변화가 생기는 거죠. 실질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때로는 이런 부분에서 또 의식도 좀 변화되다 보니 이런 부분도 재생산,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한 가지 한국 가족의 변화를 살펴보면요. 생활 주기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이 부분이 요즘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만원. 괜히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거죠. 그리고 독신. 나는 뭐 결혼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살 거야. 또 아니면 저출산. 결혼은 했지만 또 아이를 별로 낳거나 이런 걸 선호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를 변화시키는데 여기에는 여성의 고학력과 또 자녀 양육 기간에 또 단축이 오고 또 확대기가 감소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은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을 해도 늦게 낳고 그러다 보니 이런 주기적인 생활 주기상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한국 가족의 어떤 그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 또 가족에 대한 높은 기대는 또 가족관계 불만족과 갈등이 심화된다. 어쩌면 가족이 또 축소되고 그래서 별로 개인화가 중요시하다 보니 때로는 그것이 참견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작은 인원에 대한 또 기대가 높음으로 인한 또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관계 중심이면서도 가정 안정성이 약화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중심이다 보니 때로는 중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본인들이 두 사람의 관계가 갈등이 있으면 쉽게 그런 어떤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면 연장으로 인해서 노인 문제도 야기가 된다. 앞으로 그렇죠. 벌써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 노인 문제가 나타나면 가족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변화 시점이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한국 가족에도 변화적인 특성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도 있다. 그동안에는 유교적인 관점, 이렇게 해서 쭉 효행, 특히 우리나라는 부모한테 또 우리,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다면 이제는 민주적인 사고방식과 평등의식, 그죠? 그리고 개인주의적 사고,
독립의식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인본주의적 가치보다 물질적인 가치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기능적인 것에 우선을 두다 보니 우리 여러 가지 어떤 가족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그렇다면 미래의 가족은 어떻게 이제 변화될 것인가 살펴보면요. 자, 미래 가족은 아마 여러 형태의 가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죠. 현재도 벌써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한 가지의 아주 그냥 고정된 그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미래 가족의 방향이고 모습이다. 그리고 맞벌이 가족도 정착될 것이다. 경제적인 그런 걸 떠나서도요. 예전에는 여성들이 가사일을 주로 했다면 이제는 자신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사회 자기도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강조하다 보니 맞벌이 가족이 정착하고 남자 없이도 여성의 난자만으로도 또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벌써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동성애 부부도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꼭 여성과 남성이 가족을 형성한다라는 개념도 없어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인간관계 유형이 높은 친밀감을 또 추구한다. 때로는 그렇죠. 너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뭔가 발전해 나가지만 좀 삭막한 가운데 오히려 인간관계나 인간적인 측면을,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가족의 기능이 오히려 더 강화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서양 각각의 장점을 살린 생활 양식으로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예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단을 개인이 굉장히 존중되지만 집단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어쩌면 도덕적인 개인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시간으로서요. 가족이란 그러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특성, 그리고 앞으로 변화될 모습, 가족의 모습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또 이 강을 공부할 것인데요. 자,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